여러분,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가 음악을 듣는 방식이 정말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술, 그리고 불법 복제, 또 여기에 얽힌 거대한 소송이 맞물리면서 음악 산업 전체의 판에 그냥 영원히 바꿔놓은 건데요. 오늘 바로 그 드라마틱했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1995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때 우리는 CD 한 장에 한 18달러 정도 내고 앨범 전체를 들었잖아요. 그쵸? 그런데요, 딱 6년 뒤, 2001년이 되니까 세상이 바뀝니다. 그냥 MP3 파일 하나만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그것도 공짜로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와, 이 변화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거대한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뭐랄까 혁명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파괴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걸까요? 자,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요, 바로 기술이었습니다. 음악이라는 걸 그 손에 잡히는 실물에서 아주 가벼운 데이터 조각으로 바꿔버린 마법. 네, 바로 MP3의 탄생이었죠. 이 MP3 압축 기술의 핵심 원리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바로 심리음향 마스킹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 뇌의 허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 하고 큰 소리가 날 때 그 옆에 있는 아주 작은 소리는 우리 귀에 어차피 안 들리잖아요. 바로 그 데이터를 그냥 과감하게 지워버리는 겁니다. 뇌는 속아 넘어가서 전체 노래를 다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짜 똑똑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 좀 복잡해 보이는 기술을 아주 간단하게 세 단계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일단 원본 소리를 쫙 분석해요. 둘째, 방금 말씀드린 그 안 들리는 데이터를 싹 제거합니다. 그리고 셋째, 파일을 원래 크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꽉 압축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이러면서도 CD 음질은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독일 엔지니어들이 정말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었던 노래가 있대요. 바로 수잔 베가의 톰스 다이너라는 곡입니다. 왜 이 노래였냐면 미묘한 사람 목소리가 압축 과정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테스트하기에 정말 완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수잔 베가에게 MP3의 어머니라는 별명이 붙게 됐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무기 MP3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여기에 날개를 달아준 존재가 등장할 차례죠. 바로 넵스터라는 이름을 가진 한 대학생의 프로젝트였습니다. 넵스터의 성장 속도는요, 정말이지 폭발적이었습니다. 보세요. 1999년 6월에 서비스를 딱 시작했는데 세상에 불과 4개월 만에 하루 방문자가 100만 명을 돌파해버려요. 당연히 음반 업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바로 그해 12월 거대한 법적 전쟁의 막이 오릅니다. 2,640만 명, 이 숫자가 뭔지 아세요? 이게 2001년 초 넵스터가 가장 잘 나갈 때 전 세계 사용자 수 추정치입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전 세계에서 이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넵스터로 음악을 공짜로 주고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넵스터 열풍의 진원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대학 캠퍼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대학만큼 초고속 인터넷이 빵빵하게 깔린 곳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MP3 파일을 다운받고 공유하느라 학교 전체 인터넷망이 그냥 마비가 돼버리는 그런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던 거죠. 자,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회사 대 회사의 싸움이 아니게 됩니다. 바로 아티스트들이 직접 이 전쟁에 뛰어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갈등은 훨씬 더 감정적이고 또 개인적인 싸움으로 번지게 되죠. 그 도화선이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전설적인 헤비메탈 밴드 메탈리카의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이 아직 작업 중이던 미완성 신곡 I Disappear가 넵스터에 떡하니 유출이 된 거예요. 심지어 이걸 라디오에서 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밴드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메탈리카의 드러머 라스 올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예술이 그냥 예술 그 자체가 아니라 무슨 상품처럼 거래된다는 사실이 역겹다고요. 넵스터에서의 파일 공유를 그냥 도둑질이라고 본 겁니다. 자신들의 창작물이 그냥 아무렇게나 취급되는 걸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모든 아티스트가 메탈리카처럼 생각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힙합 그룹 퍼블릭 에너미의 척 D 같은 사람은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진짜 해적은 음반사들이다 라고 외치면서 넵스터를 옹호했죠. 이렇게 음악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아주 극명하게 갈렸던 겁니다. 메탈리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려 33만 5천 명. 이게 뭐냐면 자신들의 노래를 불법으로 공유한 사용자 아이디 목록이에요. 이걸 직접 찾아서 넵스터에 넘기면서 이 사람들 계정 다 막아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힙합검을 턱터들에도 23만 명 넘는 명단을 제출하면서 힘을 보탰죠. 그런데 여기서 넵스터의 대응이 진짜 교묘했어요. 알겠다 하고 계정을 차단해주면서 차단 메시지에 이 계정은 메탈리카의 요청에 따라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딱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비난의 화살이 아티스트, 바로 메탈리카에게 돌아가도록 판을 짠 거죠. 결국 이 기나긴 싸움은 법정으로 가게 됐고 거기서 결판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 하나가 음악시장 전체에 정말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몰고 오게 되죠. 법원은 넵스터에게 2차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법적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논리는 이랬어요. 자, 넵스터, 너희가 직접 불법 파일을 올린 건 아니지? 근데 사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가능하게 하는 서버라는 도구를 제공했잖아. 이건 기업 책임이야. 그리고 그걸 막을 수도 있었으면서 오히려 그걸로 돈을 벌었지. 이건 대위 책임에 해당돼. 결국 유죄 판결이 땅땅땅 내려진 겁니다. 이 판결은요,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인터넷 플랫폼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선례가 됐습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당시 음악 시장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바로 넵스터 소송이 한창이던 2000년에 미국 CD 시장이 무려 132억 달러로 역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정점을 찍은 거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보시는 것처럼 판매량과 매출액은 그냥 속절없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하락세가 더 확 와닿으실 겁니다. 단 5년 만에 시장 규모가 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수조 원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네,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을 내고 음악을 산다는 개념 자체를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마침내 2001년 7월 법원의 모든 저작권 자료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감당하지 못한 넵스터는 결국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문을 닫은 거죠. 음반업계는 분명히 법정 싸움에서는 이겼어요. 그런데 이기고 나니까 정작 물건을 팔 시장 자체가 사라져버린 아주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진 혼돈의 잿더미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을 들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름이죠. 바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요, 음반사들처럼 싸우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예 새로운 판을 짰어요. 음악은 공짜라는 인식이 퍼져버린 소비자들에게 불법 복제 말고 다른 길을 보여준 거죠. 합법적이면서도 쓰기 편하고 심지어 가격도 저렴한 그런 대안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아이튠즈의 성공 공식입니다. 일단 모든 메이저 음반사들과 계약해서 합법이라는 날개를 달았고요. 두 번째로 한 곡에 99센트라는 아주 간단하고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했죠. 또 앨범 통째로 살 필요 없이 원하는 곡만 쏙쏙 골라 살 수 있게 했고요. 무엇보다 당시 돌풍을 일으키던 아이팟과 완벽하게 연동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불법 공유를 막는 기술, DRM도 걸었고요. 한마디로 소비자와 음반사, 양쪽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절묘한 해법을 찾아낸 겁니다. 자, 이렇게 넵스터가 불붙였던 디지털 소유권 전쟁은 아이튠즈의 등장으로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공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경험해버린 음악의 가치. 이 가치에 대한 논쟁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스트리밍 시대로까지 이어져서 지금도 새로운 형태의 싸움으로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